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이제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도표에서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 제목이 이제 이렇게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의 실체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그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오를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 좀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업형 이제 주택 임대 사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 하나만을 뚝 떼놓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국토부 박근혜 정부죠.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 정권에서 해왔던 그 부양책을 이어받아서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떠받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건 무엇을 시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대단히 안 좋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겠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띄우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경제 전체는 망가질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 그 2000년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서 그런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심각한 붕괴 내지는 위기 내지는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아노미 현상, 이른바 이제 사회가 붕괴되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새누리 이제 박근혜 집권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기조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부양책, 어떻게 쓰냐 떠받치려는 부양책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양의 방식이 이제 변화를 보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변화를 보였냐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명박 한나라 이명박 시절에는 이른바 이제 빚내서 집 사라, 그 다음에 대규모 공공 토건 사업, 이 두 개가 이제 부동산 부양책의 기조였습니다. 정책 기조였습니다. 대규모 공공 토건 사업, 4대강이라든지 이제 온갖 자전거 도로라든지 온갖 토건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것이 이제 기조였고, 이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는 새누리 박근혜 그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3년 그 다음에 작년에 9.1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부양책의 기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이제 9월 1일 발표된 9.1 대책을 계기로 해서 새누리 박근혜 정권의 이제 부동산 부양책의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서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바닥이 드러나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 채 사라, 여러 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테니까
집을 왕창왕창 사라라는 그런 정책 기조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작년에 이제 9.1 대책을 발표를 했죠. 9.1 대책의 그 내용은 뭐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건축 연장을 이제 30년에서 40년이던 걸 30년으로 당겨줬죠. 30년만 돼도, 지금 이제 30년만 돼도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완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이제 재건축을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소형 이하 그 의무 건축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연면적 50% 이상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그 평형의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적게 짓도록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적게 지어서 사업성을 높여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포함한 또 재개발의 경우에도 이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포인트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청약 조건 완화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청약 자격 조건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이게 이제 9.1 대책인데, 그러니까 9.1 대책의 내용을 잘 보면 전부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정책 기조 변화를 말하느냐? 아마 저희 경제전망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한 2년 전, 작년 그 2년 연속으로 저희 연구소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1980년대 말까지 해서 이렇게 그 재건축 재건축 시한이 임박하는 그런 아파트가 100만 호를 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폭탄이 이렇게 터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이른바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도시 개발 2001년부터 2002년, 3년, 2004년까지 신도시 개발해서 그 다음에 2005년, 6년부터 이제 뉴타운,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뉴타운 사업이 지방으로 이제 확산됐어요. 2009년, 10년 부산, 대전 중심으로서 이제 지방으로 확산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기조였는데, 이게 이제 미분양이 막 이렇게 안 팔리니까 이제 지어냈는데 안 팔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빚내서 집 사라, 이자 싸게 해줄 테니까 했는데도 살 사람이 이제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은 이제 그 해야 되는 물량들이 이제 대규모로 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재건축과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신도시 개발이나 뉴타운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대규모 택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집을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 허벌판이나 뭐 이런 그린벨트 같은 걸 풀어가지고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집에 살던 사람이 이제 새 집으로 돌아 이사를 오겠죠. 왜냐하면 인구는 멈춰 있으니까, 인구는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그러면 헌집에 살던 사람들이 새 집으로 옮겨오면은, 이런 신도시라든지 뉴타운으로 옮겨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헌집은 비겠죠.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집은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구도심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신도시나 뉴타운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는 전국적으로 이제 구도심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된 상태죠. 전국 그 주요 광역시 같은 데에는 그 거의 대부분이 구도심은 거의 공동화 현상 문제가 심각하죠. 신도심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나 버려서,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는 이제 멈춰 있고, 새 집을 살 수요는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또 돌아가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대규모로 이렇게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해봐야, 아무리 빚내서 집 사라고 해봐야 집을 안 산다 이겁니다.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막 2007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폭증을 했죠. 부동산 미분양이 폭증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된 거죠.
지방은 이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지방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이제 지금 분양해가지고 이제 입주하는 시점이 한 1년이나 2년 후 정도 되면은, 이제 지어놨는데 이렇게 빈집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수도권이 그랬거든요. 지방이라고 외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은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소득순위 또 수도권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 1년 후에 실제 입주한 시점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표출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온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이제 새로 뭐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해봐야 팔리지도 않고 미분양만 이제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입니다. 새로 대규모로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분양해서 이렇게 신도시나 뉴타운을 하는 것보다는 구도심 지역의 이제 재건축을 물론 뉴타운도 구도심의 어떤 재건축을 하는 사업도 이렇게 겹쳐 있죠. 겹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는 이제 구도심 지역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던 이제 완전 슬럼화돼 버린다라는 거죠. 인천의 뭐 중구, 동구, 남구 일부 지역은 그냥 밤에 가면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럴 정도로 비어버렸어요 지금. 하여튼 이제 이런 구도심 지역을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해서 좀 다시 이렇게 어떻게 쓰든지 이제 건설 업체들 목에서 살리고 거기서 좀 뭐 뒷돈도 좀 뜯어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좀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게 지금 이제 9.1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9.1 대책의 이야기는 전부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재건축이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 택지 개발해가지고 신도시다, 뭐 뉴타운이다 해서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또 그 재건축 사업들을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추진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재건축 사업들이 전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다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을 이제 다시 재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요. 이미 이제 가격이 이제 계속 뻔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대세 하락이니까. 아무리 뭐 빚내서 집사람 뭘 해라, 뭐 주택 모기지 공영이다 뭐다 사기 생쇼 난리를 부려도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어쨌든 이제 9.1 대책이 이른바 이제 그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쓰든지 좀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떠받쳐 보자, 막 그런 이제 꼼수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부동산 3법입니다. 작년 연말에 부동산 3법이라는 게 통과됐죠. 여기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3법은 크게 주택법,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 세 가지 법을 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택법 개정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죠, 사실상. 내용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을 하고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부가 이제 이렇게 택지를 대규모로 이제 뭐 LH 공사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이제 민간 건설업체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택지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세울 때는 분양가를 이제 일정액 이상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규제를 옛날 투기 이제 억제 시절에 그런 정책을 했었죠. 그걸 이제 없앤 거죠.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이 이제는 어차피 지금 이제 구도심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민간 택지일 거고 그 중에 뭐 또 일부 공공 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은 민간 택지 재건축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서 그냥 비싸게 팔고 싶으면 비싸게 팔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풀어준 거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다 지금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 9.1 대책에 지금 이제 연장선상 9.1 대책을 이제 뭐라 할까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이제 개집법 이제 조치들이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뭐냐면은 이제 예컨대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 한 사람당 시세 차익이 이제 3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그걸 이제 그 작년 연말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꺼지니까 조금 이제 그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그 초과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이제 유예를 했는데 이걸 2017년 말까지 3년 동안 더 늘렸습니다. 유예 기간을. 네, 그래서 재건축이나 이제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이익 난 만큼 전부 가져가라. 2017년까지 이걸 풀어주겠다. 그럼 2017년 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2020년에 이렇게 늘리겠죠. 그러나 이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손해가 날 위험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을 하면 그 조합원의 경우에는 한 채만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기를 억제한다라고 한 채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두 채, 세 채도 좋으니까 분양 받을 수 있을 만큼 분양 이렇게 받아도 좋다라고 풀어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부동산 3법 개정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을 이제 9.1 대책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제 풀어줘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그 두 채나 세 채는 돈이 있는 사람이 전부 돈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살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빚내서 재건축한 거 분양받으세요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여러 채 살 수 있도록 풀어준 거예요. 돈 있으신 분들 사세요. 안 말립니다. 열심히 사세요. 나라 경제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 돈 벌어주겠다고 하는데 사야지 안 사가지고 왜 부동산 가격 떨어지게 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 이제 이자 내서 빚내서 이렇게 사라고 그래도 너무 이제 그 빚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지금 사다 보니까 지금 어떻죠? 하우스포 문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때부터 지금 박근혜 이르기까지 7년 동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빚내서 집 많이 샀습니까? 일부 지방에 지금 시차 공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 것들이 현상이 다소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 1, 2년 후에는 이제 곡소리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처럼.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하나를 했는데 부동산 3법 개정에 앞서서 3법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됐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새정년이나 야당들이 합의해서 통과시켜 준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킨 게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주택기금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국민주택기금은, 이렇게 80년대 말에 뭐였죠?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때 주택 200만 호 건설 하면서 이제, 국민 임대주택 건설 관련해서 이제 좀, 정책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좀 늘린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인가요? 80년대 초인가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럼 80년대 초네요. 그러니까 200만 원 사업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시작을 했겠네요. 하여튼 그 무렵일 겁니다. 그 무렵에부터 이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기금들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싸고 그 기금으로서 이제 주택 자금이나 건설 자금이나 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나 또는 직접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렇게 했죠. 이제 그 2000년 외환위기 직후에 DJ 정부때 이제 국민 그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이 기금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기금이었는데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폐지를 하고 이름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9.1 대책에서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민간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도심 지역에 누가 들어와서 그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이미 텅텅 비어버렸는데 사람이 없는데 새로 인구가 늘어난다라면 모르지만 인구는 지금 이제 멈춰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막 급변하네 급변하네. 근데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앞으로 한 4, 5년 후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지금 여러분들 감을 이렇게 잘 못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직접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꼭지점을 넘어가면은 꼭지점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확확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인구 감소 내지 인구 정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확확 느끼실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들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아주 심각하죠. 심각하고 그 저출산 세대가 지금 이제 30대로 들어왔죠. 지금 이미 그 80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35세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택 구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80년부터 이제 저출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인구가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는 줄어들고 이제 60세 이상 고령 세대는 이미 이제 경제 활동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집을 뭐 사주지 않는 한은 집을 새로 사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기존에 있는 집을 누가 사겠든 새로 지은 집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집을 조차도 지금 저출산 세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다 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빈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구도심에서 누가 재건축을 한다 한들 누가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까지 대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돈이 바로 이게 주택도시기금법입니다. 구도심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하시는 재건축 하세요. 우리 그러면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돈을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작년 12월 초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법, 부동산 3법 이런 것들은 다 지금 9.1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구체화돼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00만 호가 지금 이게 9.1 대책으로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0만 호가 그러면 용적률을 200%만 해도 200만 호 공급이 일어납니다. 300% 잡으면 300만 호 공급이 일어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이미 2007년부터 지어놓고 안 팔린 빈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준공후 미분양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건설사들이 작은 데부터 큰 데로 줄도산했었죠. 연쇄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전망 세미나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죠. 대형 건설사들 연쇄 파산, 그다음에 저축은행 파산, 금융기관 부실화 위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들어오면서 주춤했어요. 2013년, 2014년부터 주춤했어요. 지금 건설사 파산이. 주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전세가 비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 비율이 50% 높아봐야 뭐 60%였어요. 이게 지금은 뭐 80%, 90%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그 전세를 내놔도 전세가가 매매가의 50%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금 회전이 안 돼서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80%, 90%가 올라오니까 거의 매매가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분양 이제 지어가지고 안 팔리면 전월세를 내놔요. 그러면 일단 거의 매매가에 비슷한 돈이 돈다 이거예요. 자금 회전이 된다 이겁니다. 자금 회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2013년 후반, 2014년 작년에 파산이 주춤한 거예요. 예, 주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도 이제는
전월세를 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까지 밀려온 거예요, 지금. 심지어 속으로는 이제 다 분양해서 팔고 싶은데 안 팔리면은 전월세라도 줘도 된다 이거예요. 안 팔리면. 거기에 짝짝꿍 해준 게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입니다. 자, 구도심 지역에서 100만 호가 넘는 재건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지어놓고 어쨌든 안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아까 뭐 그 9.1 대책이나 부동산 3법이다 이런 거 뭐다 해가지고 다 확 풀어주고 주택도시기금법 해가지고 돈도 확 대주겠다 이겁니다. 돈 확 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준데 그것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안 팔리면 그러면 좋아. 전월세라도 임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 니네들 구도심 와서 재건축 사업을 좀 해라. 이렇게 나라고 한 겁니다. 구도심 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분들 재건축 사업 하세요라고 한 겁니다. 뭐 아파트 지금 낡은 아파트 좀 이렇게 이제 조합 세워가지고 하신 분들 하시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기업형 그러니까 그 주택 임대 사업이 이제 그런 그 의도로 이렇게 한 건데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참 그 기가 찹니다. 이 사람들 그 이제 새누리나 이게 국토부나 정부 관료들의 행태라는 게 참 대단한 그 나라를 말아먹는 참 그 족속들이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임대주택이 부족한 건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임대사업 수익률이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공급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유에서 이제 거주, 주거, 활용으로 이렇게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도 집을 안 사고 전월세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참 아주 이렇게 나라 말아먹을 자들이죠. 왜 그 국민들한테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세비를 받아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국회 가서 이렇게 호사스러운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나 자식 세대를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것들을 해라라고 하고 정말로 이렇게 꼭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을 해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또 설령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뭔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 이유죠.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이렇게 개망난 짓은 다 해놓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막판에 몰리니까 막판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소유에서 이렇게 활용, 거주 개념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2001년 이제 DJ 정부 때 그 기획재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가지고 벌써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소유에서 활용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분양해서 임대 위주로 주택 정책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후로도 저희 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근데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제 보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소유에서 이렇게 활용으로 거주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 사업, 주택 사업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 민간 그 건설회사들이나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주택을 공급을 안 한다. 그래서 아까 국민 그 주택기금문도 만들고 LH공사나 각 지자체들 주택공사들이 그래서 있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보금자리 주택은 뭐 하라고 그랬죠? 임대주택 공급하라고 그랬죠. 장기 임대주택. 근데 보금자리 주택이 왜 실패했습니까? 미친놈들 분양을 해버렸죠. 변두리 지역에다가 분양을 해버렸죠. 누가 그 지금 주택값이 이제 대세하락으로 이렇게 분양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도 안 팔리는 판국에 저 변두리에다가 무슨 신도시다 무슨 뉴타운이다 해가지고 그 분양 짓을 해 가격도 이게 싼 게 아니고 그 짓을 해버렸죠. 집이 이렇게 미분양이 폭증을 하는데 그 짓을 했으니 거기다가 임대를 해 보금자리는 원래 장기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라고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명박 때 그냥 새누리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가 그걸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 놓고 개판을 쳐놓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없애버린 거예요. 2012년에 여러분들 감사원이 보금자리 주택 감사를 했어요.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빼먹으려고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다가 전부 부실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실패한 정책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요따위 소리를. 어쨌든 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도 구도심 지역에서 이른바 재건축과 관련해서 분양이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월세라도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문제는 임대를 놔줘도 그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신도시나 뉴타운으로 간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다시 집 펴놓고 이 구도심으로 올 거냐 이겁니다. 올 리가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걸 채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근데 주택 임대 사업 수익률이 낮다.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낮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미 재작년, 작년 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저희 연구소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또 경제 시평이나 올 들어서 경제 단신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이 9.11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3법이라든지 주택도시기금법이라든지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이라든지 저희 경제 시평 봐보세요. 지금 그 주택 정책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경제 시평을 보셔야 됩니다. 한 22만 원 하는데 그 몇 억짜리 잘못 질렀다가 완전히 피박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은 저희 연구소가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을 보시면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는 이제 강남의 22개 단지 조사한 결과 이제 평균 매매가가 10억 3천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월세 수입을 이제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8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10억 3천만 원을 내가 강남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 가지고 1년에 이제 그 버는 수입이 한 2천만 원 세 수입을 얻는다 이거죠. 한 달에 186만 원을 받으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럼 10억 원으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2천만 원 받으면 투자 수익률이 2%밖에 안 돼. 2%.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밖에 안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금 4억 4천만 원 매매가가. 근데 전월세를 이제 월세로 환산하면 한 달에 61만 원이에요. 1년이면은 한 7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인천에서 아파트를 4억 4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 달에 1년에 700만 원 정도 세수가 발생한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2%도 안 돼요. 1.7% 정도밖에 안 돼요. 투자 수익률이. 내가 은행에다가 4억 4천만 원에 10억 원을 예금을 하면 은행에다가 이자가 어쨌든 아무리 낮다고 그래도 지금 2%입니까? 뭐 2%나 이거예요. 2%는 확실하게 내가 벌 수 있는 이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10억 원이나 4억 4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4억 4천만 원 주고 2%인데 2%는 이건 이제 총 저희 매출이죠. 수입이죠. 원가가 있죠. 원가가. 은행 예금은 원가가 없잖아요. 2%는 받잖아요. 내가 넷들어 순으로. 근데 이건 원가가 뭡니까? 아파트 지어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지잖아요.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까지 이제 생각하면은 손실이죠. 지금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방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지금 예외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월세 투자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랑 뭐냐면은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매매가가 내려갈 거냐, 전월세가가 올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매매가는 뭡니까? 이건 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월세는 뭡니까? 이건 투기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실수요자들이니까. 내가 전세 투기해가지고 전세 두 채를 얻어요? 전세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내가 또다시 누구한테 전세를 줘요? 그런 바보는 없죠. 실수요죠. 그렇죠. 시장에 실제 무주택자들의 실제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반영돼서 형성된 가격이죠. 이거야말로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의 수급을 반영한 정확한 그 시장의 힘을 반영한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는 뭡니까? 온갖 협작질이나 이런 엉터리 정책이나 뭐나 그냥 투기꾼이나 뭐나 빚내서 집 사세요. 뭐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두 채, 세 채, 네 채 막 사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지금 이렇게 시장의 실제 수요와 공급의 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가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보면 매매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월세 가격은 조정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무주택자들이 낼 수 있는 최대 한도치예요. 지금 이게 전월세 시세가 한도치에서 결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격 이론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한계 가격에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한계치에서 이렇게 가격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를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는 선이 그게 이제 전월세 시세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매매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매매가가 그대로 있고 전월세 값이 올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매매가가 만약에 그대로 있고 전월세가가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186만 원, 한 달에 186만 원이 5%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300만 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6%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1,000만 원에 대개 6%를 적용하잖아요. 전월세 이렇게 전환을 할 때 보통 지금 그러면은 한 400만 원을 6% 수익률을 목표로 내가 10억 원이 강남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5%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면은 한 달 월세를 거의 그 300만 원에 내야 돼요. 6% 수익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400만 원의 월세를 내놔야 돼요. 한 달 300만 원, 400만 원 누가 세 살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없죠.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억 4천만 원의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4억 4천만 원의 시세인데 이 가격에서 5% 수익을 얻으려면 지금 현재 61만 원이는 그 월세 수익을 140만 원으로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6%를 하려면 180만 원으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140만 원, 180만 원 이거예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해운대 지역에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내가 4억 3천만 원에서 지금 월세 수익은 8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4% 수익률이. 근데 이걸 내가 5%로 올리려고 한다면은 지금 한 달에 87만 원 받는 걸 133만 원으로 올려야 돼요, 월세를. 6%라면 170만 원으로 월세를 올려야 돼요. 누가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겠냐 이겁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전월세를 올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 한계 시장의 실제 실수요 가격이고 한계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매매가가 수익률을 내려면 매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15개 사면은 2%밖에 안 되는데 현재 이제 전월세 가격은 186만 원으로 고정됐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내가 5% 수익률 내려면 5% 수익률이 날 정도까지 매매가가 떨어져야 되죠. 매매가가 얼마까지 떨어져야만 내가 5%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186만 원에 대해서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이면 대체 얼추 5%입니다. 그렇죠? 내가 4억 5천만 원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살 때 한 달에 186만 원 월세를 받으면 얼추 5% 지금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6%로 치면은 3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돼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4천만 원이 현재인데 근데 한 달에 61만 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월세를 4억 4천만 원 내가지고. 근데 5% 수익을 내가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4억 4천만 원에는 그거 살 수 없다 이겁니다. 2% 정도, 2%도 안 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사야 내가 5% 수익을 낼 수 있냐 하면은 1억 5천만 원에. 네, 1억 5천만 원에 사야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한 달에 700만 원이니까 그 5%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6%면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된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도 4억 3천만 원이지만 가격이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내가 한 달에 87만 원,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한 1천만 원 정도. 5%죠. 2억 1천만 원에 그 한 달 1년 그 월세 수입이 1천만 원이면 2억 1천만 원에 거의 5%죠. 그렇죠? 그렇게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저하고 내기 한번 하시죠. 예. 이걸 저희가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이제 계속 하니까 놀란 거예요. 이 새누리당하고 국토부나 건설업계가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그냥 부랴부랴 지금 이제 질러댄 거예요. 이거 지금 막으려고. 어떻게 막으려고? 어떻게 막으려고요? 전월세 가격을 못 올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매매가를 떠받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 해가지고 각종 세금 혜택이나 각종 아까 주택 도시 기금법 있죠? 이제 세금을 갖다 퍼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의 핵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라 개판이죠. 예, 이 사람들은 부동산에 목매달았습니다. 왜 목매달았을까요? 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비리, 그거죠. 그 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 전체, 국민들의 삶 전체가 지금 붕 뜨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나라 개판 되버야 자기들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 이거 떠날 준비가 이미 완전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은 힘없는 일반 서민들만 죽죠. 그러니까 터지면 안 된다. 그걸 협박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지 않느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일 바에는 먼저 빨리 나서서 먼저 질러야 된다 이겁니다. 당하기 전에 질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가 이순신 프로젝트 시행공방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나만 이렇게 당한다라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바보스럽게. 안 당하면 되거든요. 얘기가 또 이렇게 옆으로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이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으로 이제 내놨는데 그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이 뭐냐면은 하여튼 건설사가 이게 구도심 지역에서 이런 재건축 해가지고 이렇게 재건축해서 이렇게 건설사나 민간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하면 분양 안 되면은 안 된 대로 전월세로 내놓으면 된다. 근데 수익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갖 세금 혜택이나 온갖 보조금이나 온갖 지원금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시설은 세금으로 공짜로 지어주겠다라는 것까지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거 다 이렇게 건설업자나 그 조합이 그 분담을 해서 이렇게 짓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다 세금으로 공짜로 지어주겠다까지 그런 정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1호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인천 도화지구입니다. 인천 도화지구에 2,000호의 이제 기업형 주택 임대주택을 대림산업하고 협약을 이제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인천 도화지구의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국토부가 제시한 예상 임대료를 보면 이제 전용 면적이 이제 76, 89, 59, 72, 84니까 얼추 20, 한 5, 6평형에서 32, 3평형의 이제 이른바 중형 아파트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을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서 이제 그 예상 임대료를 제시를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보증금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5천만 원, 이제 5천만 원, 5천만 원도 있으면 대부분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는 50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대체적으로 80만 원까지, 90만 원, 얼마인가요?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이니까 되게 이제 4, 50만 원 정도 월세는. 그러니까 보증금은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월세는 4,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걸 보고서 이것은 정말로 그 이른바 명품 임대 아파트다라고 일부 이제 그 또 이렇게 언론 매체나 일부에서 이제 비판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인천 이 건물은 잘 모르시죠? 경기단신 봐보세요. 경기단신의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를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천 남구에 이제 도화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2,000호 이제 이른바 기업형 명품 임대주택을 이제 짓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인천 도화지구에 지금 현재 전월세 주택 이제 시세를 전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밑에는 이제 가로축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5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월세입니다. 예, 월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9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에 이렇게 파란 점은 지금 현재 전월세 시세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특히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의 전월세 가격, 이제 월세는 대개 50만 원 이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보증금 3천만 원에 이제 그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그 다음에 이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입니다. 이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입니다. 이런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은 주로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인데 이 도화지구는 이미 이제 그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낡은 오래된 아파트거나 낡은 주택이에요. 낡은 아파트거나 낡은 주택이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에 그냥 월세 4, 50만 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한 5, 60만 원, 4, 5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인천 도화지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입니까? 중하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서 우리의 훌륭하신 국토부가 예상 임대료 2,000호에 그 짓겠다라고 한 이 예상 임대료를 여기다가 같이 찍어봤습니다. 이 빨간색이 그 찍어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지금 전월세 시세하고 이렇게 국토부가 이렇게 찍어놓은 거하고 어떻습니까? 보증금은 이제 최하 5천만 원 이상이 돼 있고 월세는 5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인천 도화지구의 무주택 서민들의 그 주거지하고 걸맞지 않는 이런 이렇게 아주 비싼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눈에 확 드러나죠.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구소밖에 없죠. 여러분들 문제점을 찝어내면 이게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보여드리면 좀 이렇게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는 것, 이 자체만으로 문제와 동시에 대안이 그냥 보여버리죠.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안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나 시민공부방에 와서 그 해방지를 놓는 분들이 어쩌다가 한두 분씩 있는데 그 한두 분들의 이야기가 문제점 지적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너네들은 대안이 뭐야?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가 문제라는 걸 아는 그 자체가 곧 대안이죠.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진단하는데 어떤 병인지를
알면은 곧 그것이 곧 대안이 이제 대안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안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민공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민공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시작점이자 그게 곧 대안이죠. 그렇죠? 물론 뭐 추가로 별도의 어떤 다른 뭐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이미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때가 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이건 뭐냐면은 월세를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보증금을 걸어놨잖아요. 이건 반전세잖아요. 지금 보증금 걸어놓고 월세로 했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 걸어놓은 걸 월세로 이제 환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환산했냐면은 전세 1,000만 원에 6%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월세 환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렇게 기가 좀 이렇게 지금 이자가 몇 %니까 대출 이자도 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6%나 적용을 합니까? 이런 걸 잡는 게 정책이죠. 이런 걸 이렇게 실제로 시장 금리에 맞도록 유도하는 게 정책이죠. 국토부, 새누리당 그런 게 정책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거수기만 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월세로 전부 환산을 해서 찍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로축은 뭐냐면 전용 면적이에요. 평수라는 거죠. 면적별로 이제 월세 환산한 그 전세 환산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6%로 해가지고 전세로 환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이 경우에 월세를 전부 전세로 환산해서 해보면은 얼마입니까? 한 7, 8천만 원, 6, 7천만 원 이제 전세 환산으로 60평형은 대략 1억 원 정도 전세로 환산하면은 80평형 정도는 이제 82평형 이게 32평형인데 층이 이제 여러 가지죠. 뭐 이렇게 1억 원에서 한 1억 한 5, 6천만 원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죠. 국토부가 예상가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체 지금 현재 실제 가격에 비해서 훨씬 높죠. 이게 지금 실제 가격 수준인데 전부 위에 있죠.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대개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찍어보면은 1억 5천만, 1억, 한 1억, 이제 중심점이 한 1억 원 정도 저는 수준이에요. 1억 원 정도고, 1억 원 정도고, 이게, 1억 원 정도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 1억 2, 3천만 원 정도로 조금 올라간 거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것은 평형도 전부 중형 이상이고 중형이고 상당수는 지금 중소형이죠. 중소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 동아지구에 전월세를 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지금 주택 실제 상황, 실제 주택 수요하고 관계가 없이 이른바 국토부가 자랑하고 새누리당이 자랑하는 중산층을 위한 명품 임대 아파트입니다. 확실하게 명품 임대 아파트, 고가의 명품 임대 아파트를 지금 대체적으로 2억 원 선대죠. 2억 원에 가깝죠. 이런 걸 세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또 하나 더 찍어보면은 이거 뭐냐면 이제 현재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없이 전세로만 사는 사람들 인천 도화지구에 보시면은 이제 면적입니다. 30제곱미터에서부터 이제 뭐 12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전세 시세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 실제 시세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그걸 똑같이 이렇게 찍어본 겁니다. 전세 시세는 지금 이런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훨씬 높죠. 실제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대개 1억 원 이하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인천 도화지구의 무주택자들의 지금 소득 수준은 전세 내지 월세 수준이 1억 원 이하인 중하위 소득 계층이 태반이라는 거죠. 이런 데다가 이런 비싼 임대주택을 지어대면은 첫째는 누가 들어와서 살겠냐라는 겁니다. 둘째는 쫓겨납니다. 집이 없이 이렇게 인천 도화지구까지 밀려서 이렇게 구도심의 낡은 지역에서 이렇게
그나마 전월세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런 그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집은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비싼 집은, 비싼 임대주택은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어요. 임대주택 누가 저런 비싼 가격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망하겠죠. 부르면 뻔합니다,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얼추 부동산 이야기 하나 보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1시간 남짓 돼버렸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이런 개판으로 이렇게 해온 결과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죽어가고 있죠.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폭락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폭등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현실에 맞게, 실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다음에 시장 논리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구도심에다 이런 짓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 전월세를 누가 살 거냐 이겁니다.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면 인천 도와주고 와서 살면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비어버리죠. 확 비어버리죠. 옛날에 일본이 그랬어요. 동경에 부동산 투기 거품이 일어가지고 막 세가 임대료도 폭등하니까 막 그 2시간 이상 통화권까지 가지고 막 밀려나갔습니다. 2시간 이상. 그래서 동경이 비어버렸어요. 지금도 동경이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도 비어버려요. 비어버려서 이제 비면은 쭉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이런 짓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 폭락을 더 가속화시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떨어진다라는 걸 이미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도 이제는 이런 꼼수가 보여서 안 한다 이거예요. 전월세에 임대주택 가서 산다 이거예요. 임대주택 가서 살면은 매매 거리가 없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임대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제전망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월달 네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